고구려 사람과 신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말이 통했을까요? 의외로 답은 쉽지 않았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언어의 다양성이 오늘날 한국어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중 하나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국시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역사 속 팩트만으로 삼국의 언어를 완전 해부해보겠습니다. 국뽕은 살리되 과장은 철저히 배제하고 학술적 근거만으로 풀어내는 진짜 이야기.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왜 한국어가 이렇게 강력한 언어가 되었는지 그 진짜 자부심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계에서는 신라어가 오늘날 한국어의 직계조상으로 봅니다. 반면 고구려어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언어학적 성격도 달라서 신라어와 바로 소통이 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 삼국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외교도 하고 전쟁도 하고 무역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한국 언어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먼저 각 나라의 언어가 정확히 어떻게 달랐는지부터 살펴보죠. 먼저 신라어부터 보시죠. 언어학에서 올드 코리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통일신라 시기, 그러니까 7세기 후반부터 10세기까지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 신라어가 고려시대의 중세국어로 다시 현대 한국어로 직접 이어졌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우리가 신라어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향가입니다. 향가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노래인데요.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가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리를 표현할 때 라고 쓰거나 하늘을 한글로 표기하는 식이죠. 이렇게 한자의 음과 뜻을 교묘하게 활용한 향찰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천년 전 신라 사람들이 어떤 소리로 말했는지 부분적으로나마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어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고구려어는 거의 수수께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언어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고구려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삼국사기 37권 지리지에 나오는 고지명 주석입니다. 예를 들어 아처럼 한자 지명 옆에 그 뜻을 풀어놓은 주석이 있어요. 7겹을 뜻하는 이 고구려어로는 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지명들이 대부분 신라가 삼국 통일 후 편입한 중부지역 자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고구려어인지 아니면 백제어나 토착 언어가 섞인 건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게다가 지명 몇 개만으로 한 언어의 전체 체계를 재구성한다는 건 마치 퍼즐 조각 몇 개로 1000조각짜리 그림을 맞추려는 것과 같죠. 그래서 고구려어의 정체를 놓고 학계에서는 여러 가설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부역의 언어군 가설입니다.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부여, 고구려, 예, 옥저의 말이 서로 비슷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한반도 북부의 신라어와는 다른 부역의 언어군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더 논란이 많은 가설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 지명 중 일부 어휘가 고대 일본어와 유사하다며 고구려어가 알타이어족이나 일본어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뜻하는 고구려어가 일본어 MIGU와 비슷하다는 식이죠. 반대로 많은 한국 학자들은 고구려어도 한국어족 내부의 한 분파였을 뿐이고 단지 자료 부족으로 확실히 알 수 없을 뿐이라고 봅니다. 진실은 현재로선 단정 불가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한반도에는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이죠. 자, 그럼 말이 달랐는데 어떻게 외교하고 무역했을까요? 답은 다층적 소통 구조에 있습니다. 첫째, 공식 문서는 한문으로 작성됐습니다. 삼국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와 한문을 공식 문자로 사용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국제회의에서 영어를 쓰는 것과 비슷하죠. 지배층은 한문 교육을 받았고 외교 문서나 공문서는 모두 한문으로 작성됐습니다. 둘째, 전문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여거, 즉 통역을 담당하는 관직이 나옵니다. 특히 신라의 경우 여거경이라는 고위 관직까지 있었어요. 이들이 외교 현장에서 언어의 다리 역할을 했죠. 셋째, 현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접촉입니다.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접촉을 통해 서로의 기초 어휘를 알았을 거예요. 장사꾼들은 숫자나 물건 이름 정도는 여러 언어로 알았겠죠. 또 결혼 동맹이나 인질 교환 같은 관습을 통해 언어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문서는 한문, 공식 소통은 통역, 일상은 접촉과 차용이라는 삼중 구조였던 거죠. 잠깐, 그럼 백제는요? 백제어는 더 흥미롭습니다. 백제는 초기에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지배층은 부여-고구려의 언어를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충청, 전라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토착 40개 주민들과 섞였어요. 일본 서기에는 백제 왕실과 일본이 교류할 때 통역 없이 소통했다는 기록도 있고 백제 멸망 후 많은 백제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백제 지배층이 이중 언어를 구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백제 지역에서 발견되는 목간나무 문서를 보면 한자 표기 속에 백제식 고유 표현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을 뜻하는 를 백제식으로 기로가 아닌 다른 발음으로 읽었다는 흔적이 있죠.
하지만 백제어 역시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한 모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짚어볼게요. 삼국시대 언어 환경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매우 유연했습니다. 첫째, 문자 창의성. 중국 한자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향찰, 이두, 구결 등 우리말을 표현하는 독창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런 창의적 변형 능력이 훗날 한글 창제의 토대가 됩니다. 둘째, 다언어 관리 능력.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집단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 운영하는 행정 능력.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죠. 셋째, 유연한 수용력. 필요하면 외래어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드는 능력. 오늘날 한국어가 외래어를 자유자재로 흡수하면서도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넷째, 체계적 통역 시스템. 여거경 같은 전문 통역 관직을 두고 국제 교류를 관리한 체계성.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언어 운영 능력이라는 국가적 역량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한 언어를 쓴다가 아니라 여러 언어를 관리하고 소통을 만들어낸다는 차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언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은 다양성을 하나로 엮어내는 능력에서 나왔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집단들이 통일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언어로 수렴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언어적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했죠. 오늘날 한국어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보세요. 한글의 과학성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구조, 높임법의 정교함 사회적 관계를 언어로 세밀하게 표현, 어휘의 풍부함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의 조화로운 공존, 표현의 섬세함 의성어, 의태어의 발달. 이 모든 특징이 바로 고대부터 이어진 언어 다양성 관리 DNA의 결과물입니다. K-팝 가사에 한국어, 영어, 때로는 일본어까지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 BTS가 한국어로 노래하면서도 전 세계와 소통하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1000년 전부터 다언어 환경을 관리해온 문화적 유전자가 현대에 꽃피운 거죠. 물론 과장은 금물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입니다. 순수한 단일 언어가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고 발전시킨 언어 문화라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려와 신라, 백제는 분명 서로 다른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문이라는 공통 문어, 통역이라는 전문 시스템, 그리고 일상적 접촉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류로 소통했죠. 이 복잡한 언어 환경을 관리하고 통합해낸 경험이 오늘날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힘의 원천입니다. 다양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품어내는 것, 차이를 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리로 만드는 것. 말이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게 진짜 K-언어의 저력입니다. 어떠셨나요? 삼국시대 언어의 진실 예상과 달랐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